지금 이 순간 한국에선 두 사람이 만나도 평균 0.8명의 아이만 태어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종이 사라지는 멸종 단계에 가까운 속도죠. 다른 나라들도 출산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사회 자체가 유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인구 절벽이 불러올 충격을 의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젊은 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I랑 로봇이 발전하면 노동력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술은 분명 발전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에서 10년 안에 상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돌봄 노동 같은 영역을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 문제예요. 과거엔 어땠냐면 10명의 젊은이가 한두 명의 노인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죠. 한두 명의 젊은이가 10명의 노인을 떠받쳐야 하는 구조로 뒤집혔어요. 로봇이 노인을 돌봐준다 해도 그 로봇을 돌릴 전기세는 누가 내나요? 연금은 누가 충당하나요? 결국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혁신이 멈춘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평균 연령이 50대, 60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 파격적인 시도, 사회를 바꾸는 혁신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 자체가 사라지면 사회는 정체되고 낡아갈 수밖에 없죠.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 구조적 모순까지는 해결 못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극소수의 창조적 인재와 나머지로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뭘 가르치고 있냐면 AI가 가장 잘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공부, 지식 습득이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문제집 풀리고, 전부 암기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AI가 인간을 압도하는 영역이에요. 한 보건 경제학자가 챗GPT와 직접 전문 지식 대결을 벌여봤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완패였죠. 이제 인간이 AI를 지식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정서적 안정성, 사회성, 풍요로운 마음, 이런 걸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고개는 끄덕입니다. 맞아, 사회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실제로 투자는 어디로 가나요? 여전히 입시예요. 수능 점수 올리는데, 영어학원 보내는데 수백만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건 알면서도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단순한 지식 경쟁력은 AI 시대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간 고유의 가치, 그걸 찾는 교육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미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사랑, 감정 교류예요. 공부로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건 극소수만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소위 AI 유토피아가 온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서로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임금과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지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죠. IQ 높고 공부 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인지 기능이에요. 사회성, 끈기, 자존감, 협력 능력 같은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임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인지 기능 향상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쏟아부으면서 오직 성적 올리는 데만 매달리죠. 비인지 기능은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애가 친구랑 잘 노나? 끈기 있게 뭔가 해내나? 이런 건 뒷전이에요. 결국 한국 사회는 미래 경쟁력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의 능력만 키우고 나머지 절반은 방치하면서 말이죠. 그럼 언제 투자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핵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걸고 연구한 게 바로 인간에 대한 투자는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였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가 핵맨 곡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릴수록 투자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것도 취학 전,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영유아 시기, 심지어 임신 기간부터 투자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투자 효과라는 건 단순히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행복도가 올라가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범죄율이 낮아지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정반대입니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고등학교 시기, 그러니까 이미 뇌 발달이 거의 끝난 시점에 사교육비를 수천만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30대 김 씨는 중학생 딸아이 학원비로 매달 20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딸이 두세 살 때는요? 맞벌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거의 신경 못 썼죠. 어릴 때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지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비인지 기능까지 동시에 손상돼요. 결국 나중에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적 차원의 투자는 이미 늦은 학령기가 아니라 뇌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핵맨 곡선이 데이터로 증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다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어릴 때의 환경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뇌과학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면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됩니다. MRI로 찍어보면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게 보여요. 특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같은 부분이 작아지거나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죠. 그럼 이렇게 망가진 뇌를 가진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자들이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낮은 임금, 불안정한 정서, 사회 부적응 전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땠냐?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좋아지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국가 개입의 근거입니다. 부모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의 불행은 단순히 안타까운 기억 수준이 아니거든요. 뇌에 각인되고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난과 불행이 대물림됩니다. 이건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뇌과학과 경제학이 동시에 입증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난 20년간 경제학계에서 가장 큰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인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인이 사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뉴스 보면서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아이의 전 생애가 그 순간 파괴된 겁니다. 학대당한 아이의 뇌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손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평생 갑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더 심각한 건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기능 자체가 저하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전부 망가집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의 환경이 인간의 생애 소득과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입증됐어요. 얼마나 결정적이냐면 유전보다 강력합니다. 학교 교육보다 강력하고요. 부모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아이가 5살 되기 전까지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반대로 부모의 학력이 낮아도 초기 양육 환경만 좋으면 아이는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가정 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영유아 정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령별로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해요. 특히 0세에서 2세까지와 3세 이후는 아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OECD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0세에서 2세 영아는 가능한 한 부모가 직접 키우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적으로 제안하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뇌 발달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정반대예요.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들이 아이를 안 키우고 싶어서? 아닙니다.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거예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쓰면 눈치 주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2살 이 씨는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 복직해야 했습니다. 애가 엄마를 부르는 순간을 못 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먼저 배웠더라고요. 이게 한국 엄마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3세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우는 게 발달에 필수적이에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0세에서 2세 시기에는 학대와 방임을 철저히 예방하고 부모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한 보건경제학자가 미국에 살 때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비스 있으신가요? 산전 관리 잘 받고 계세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처음엔 좀 의아했대요. 내가 도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왜 전화가 오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미국의 보편적 가정 방문 서비스였습니다. 위험 임신이거나 출산 가정으로 분류되면 코디네이터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핵심은 부모가 요청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죠.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 부부 갈등으로 집안이 엉망인 가정,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이 돌볼 여력이 없는 부모, 이런 고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걸 막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가요. 그냥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부모를 코칭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줍니다. 아이 울 때 이렇게 달래보세요. 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 가세요. 여기 지원 프로그램 신청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확 떨어지고 아이들의 발달 지연도 예방돼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미리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미국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HFA, NFP 같은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검증된 겁니다. 실제로 참여한 가정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지능도 향상됐어요. 데이터로 입증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투입합니다.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게 시범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주의죠. 뭐냐면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양식 다운받고 서류 떼고 제출하고 이 과정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걸 잘 활용할까요? 정보력 있고 여유 있고 인터넷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 가정은요, 신청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한테 맞고 우울증 앓고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엄마가 인터넷 들어가서 복지 프로그램 검색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결국 한국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위험군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방식을 도입해야 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는 겁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단체에서 취약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냐?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횟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때리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말로 타이르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량 자체가 긍정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내 세금으로 왜 내가 해줘야 돼? 이게 복지 정책이 부딪히는 가장 큰 벽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가 필요해요. 이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투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럼 국가는 교도소 비용, 치료 비용, 복지 비용을 평생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그 아이한테 투자하면요, 건강하게 자라서 일자리 갖고 세금 내는 국민이 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당연히 투자하는 쪽이죠. 현대경제학이 밝혀낸 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선 겁니다. 임신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는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효율 투자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 위기도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AI 시대와 인구 절벽이 동시에 닥치는 지금, 향후 몇 년이 골든타임입니다. 과거의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핀셋청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공부와 사교육에 수천만 원씩 쏟아붓는 방식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인간 고유의 역량, 그리고 영유아기 환경 개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해요.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3년 뒤엔 이미 늦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